네,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시간에 OT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강조를 드릴게요. 기출문제로 토대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공부 범위를 한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중간중간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가감하게 넘어갈 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셨다가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고 넘어가셔가지고 잘 나오는 부분, 시험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이거는 무역 신문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 과목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갈게요. 저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저기 목차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차례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부할 전체 부분들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제가 책이 2권이다 보니까 2권에 관한 목차들은 빠져 있어요. 2권 차례는 빠져 있지만 1권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1을 보시면 무역의 기초라고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무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역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무역 거래를 할 때 크게 봤을 때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이행, 종료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2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무역 계약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결하는 과정인 거죠. 체결하기 전에는 어떤 조사도 해야 될 거고요.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시장 조사 이런 것도 해봐야 될 거고, 조사하고 나서 신뢰가 간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계약 체결하는 과정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청약이라는 게 있고 승낙이라는 게 있으면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보시면 없네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세부적인 목차가 있는데 첫 번째 1장이 무역계약의 성립 과정이었고요. 2장에서는 청약과 승낙, 그다음 세 번째에서는 무역을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무역계약서하고 무역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필수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적은 언제 할 건지, 그다음에 물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대금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4장에 보시면 무역계약의 본질과 CISG라는 게 있습니다. CISG라는 게 있고, 그다음 5장에서는 정형거래 조건하고 이코텀즈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흔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코텀즈하고 정형거래 조건을 좀 혼동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형거래 조건 안에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코텀즈 2010이 있는 겁니다.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코텀즈 201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CIF라는 규칙이 있잖아요. CIF라는 것이 이코텀즈 2010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규정에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CIF 규칙을 설명해 보세요라고 문제를 낸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코텀즈 2010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까지 같이 써주시는 겁니다. 근데 명확하게 문제에서 이코텀즈 2010상에 나와 있는 CIF 규칙을 설명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는 그것만 쓰면 되는 거겠죠. 자, 이거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기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저기 54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론 수업인데 계속 기출문제 보고 있어요. 그죠? 549페이지 보시면 그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인코텀즈 2010의 CIF 규칙을 설명하고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거는 명시적으로 인코텀즈 2010에 나와 있는 CIF 규칙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찾기가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CIF 규칙을 설명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코텀즈 2010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들까지 같이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에 넘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공부할 부분은 무역의 기초라는 부분하고 무역계약 성립이라는 것을 1권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권에서는 무역계약의 이제 이행 과정이 있거든요. 이행 과정하고 그 다음에 종료되는 부분들까지 해서 2권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넘어갔을 때 말씀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거래를 할 때 쉽게 생각해 보시면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수출자와 수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실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국내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무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가 아니라 이제 다른 국가, 상이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할 때 이제 계약을 성립하려고 하겠죠. 그때 처음에 하는 것이 청약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청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나랑 거래합시다. 내가 물품을 줄 테니까 당신은 이거 구매해서 나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청약을 하게 되죠. 청약이라는 것이 꼭 매도인이 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하기도 합니다. 매수인이라는, 아까 청약이라는 정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인데 이거는 매수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 있냐면은 저희 맞춤 셔츠 이런 거 있죠. 맞춤 신발. 내가 주문을 하는 거, 주문을. 내가 이렇게 옷을 요청하니까 이걸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매수인이 하는 청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나에게 꼭 맞는 물건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반대가 되는 거죠. 원래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 나서 구매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쵸? 예를 들면은 기성복 같은 거 그렇게 하지만 반대로 나에게 맞는 옷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주문을 하게 되면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도인이 할 수도 있고 매수인이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청약이 매도인이 많이 하니까 이렇게 청약을 하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는 거죠.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오케이, 좋다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합시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나는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해서 거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승낙이 되었다고 한다면 계약이 그때는 성립이 됩니다. 성립. 계약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크게 봤을 때 무역계약은 성립되는 과정, 그 다음에 이행이 되는 과정, 그 다음에 종료가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예요. 지금 계약이 성립됐죠. 성립되는 과정이 있고, 이제 매도인이 계약을 성립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정하겠죠. 물건을 정해가지고 이것들을 매수인에게 전달합니다. 인도를 하게 되죠. 인도. 그쵸. 물건을 선적해서 전달합니다. 이게 바로 인도라는 과정이 있는 건데, 인도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 주겠죠. 이게 바로 인도, 지급 이런 과정들이 이행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역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 과정이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는 거고 매수인은 그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이행의 과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품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보면 국제거래다 보니까 물건이 오는 도중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태풍이 몰아친다든지 아니면 해수에 의해 가지고 물품이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보험이라는 것을 부부하게 됩니다. 가입을 하게 돼서 나중에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대비하는 과정도 역시 이행의 과정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크게 보면 물품의 인도, 그러니까 운송이라는 거 있고요. 운송, 대금, 그러니까 결제,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게 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이행의 과정은 운송, 그다음에 대금 결제, 그다음에 이제 보험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수인이 지급하게 되면은 물품 받고 대금 지급하게 되면은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상이 없으면 이대로 끝나면 되고요. 만약에 봤더니 물품이 이상이 있어요. 하자가 있다. 라고 한다면 클레임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우리 계약한 거 다르지 않느냐라고 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종료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만약 클레임이라고 발생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분쟁을 다루고 있는 절차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재라든지 소송 갈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계약의 성립 과정이 있고 이행 과정이 있고 종료라는 과정이 있고 각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무역 실무라는 것은 계약의 성립 과정부터 종료되는 과정까지의 일련의 절차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의 성립 과정 따로, 이행 과정 따로, 종료 과정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성립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종료 부분, 그 다음에 이행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역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면서 종료되는 부분까지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출제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실 국제 거래다 보니까 국내 거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법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다 있는데 국제 거래는 서로 간이 다르죠. 예를 들면 매도인이 미국이라고 치고 매수인은 한국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법이 있을 것이고 한국 법이 있을 거예요. 둘 간에 상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계약 체결할 때 나중에 어떤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어떤 것이 적용될 것인지를 합의합시다. 라고 해서 정하는 것이 바로 준거법입니다. 준거법.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은 계약의 뭐 성립이라든지 아니면 이행이라든지 종료라는 부분들을 다룰 때 거기서 어떤 것을 법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볼 건지를 정하는 것이 바로 준거법이라는 거죠. 어떤 것을 따를 것인지 준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준거법입니다. 둘 간에 만약에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서로 간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예를 들면 성립 과정에서 또는 이행 과정에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물품을 인도할 때는 해상으로 합시다 라고 한다면 해상도 여러 가지 운용법이 있을 수 있죠. 헤이그 있을 수 있고요.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뭐 함부르크 규칙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 가지 택해서 합시다 라고 하면은 그거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정한 게 없어요. 둘 간의 계약을 맺을 때 우리 명백하게 뭘로 합시다라고 합의된 게 없으면 그때는 다른 게 또 고려해 봐야겠죠. 관습이라든지, 그쵸? 죄송합니다. 관습이라든지, 뭐, 관례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 둘 간에 합의한 내용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은 이거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합의할 수 있는 거죠. 그걸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매도인 입장, 매수인 입장 생각해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물품을 인도할 거예요. 인도하는 과정에서 해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해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되게 많아요. 주금법들이. 헤이그 있고 헤이그 비스비 있고 함부르크 규칙이 있고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따져보겠죠. 자, 어느 게 나에 유리할 것인지. 그쵸? 헤이그로 했을 때 유리할 것인지 헤이그 비스비로 할 건 유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볼 거란 말이죠. 그쵸? 근데 매도인과 매수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무역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물품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많고 그거에 대한 대금 지급 뭐 이거 가지고 국내에서 어떻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뭐 예를 들면 무역 과정에서 또는 통관 과정에서 그런 발생할 수 있는 절차들이라는 이런 지식 같은 것들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실무를 하면서 제일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은 저한테 그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저한테 인보이스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이거 실제로 일어난 사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BL이 뭐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인보이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오히려 그분들도 잘 알아야 되는 내용들인데, 저한테 BL이 뭔지, 인보이스가 뭔지, 인보이스 기재를 작성을 했을 때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지를 물어본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좀 규모가 작은, 그렇죠? 규모가 작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 마찬가지인 게 잘 몰라요. 물론 아는 분도 있죠.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규칙들 잘 모릅니다. 뭐 CSJ 물어보면은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거래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법이 있다고 한다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위임을 하는 거죠. 그 사람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컨설팅 업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은 그 수출자보다는 수입자 입장에서 많이 볼 거예요. 수입자 입장에서 내가 구매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구매할 건데 신용장이 나을까요? 아니면 송금 방식이 나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해요. 그렇죠? 신용장을 했을 때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가요? 뭐 어떤 것들이 좀 좋을까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물어보시면 그거 가지고 다 검토를 해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중국법을 공부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저희 기출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기출문제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54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에 보시면 23회 기출문제 있어요. 2006년도에 나왔던 문제였는데 542페이지에 1번 문제 보면
거기서는 해상 운송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해상 운송의 책임 원칙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책임 기간, 손해 범위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 운송인의 법적 책임 문제를 헤이그 비스비, 그다음 함부르크 규칙, 그 다음에 영국 해상 물품 운송법, 이게 SJ라고 하는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상법 관점에서 비교 설명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걸 왜 물어보는 걸까요? 그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도인 입장이다 또는 매수인 입장 생각해 보시면 해상 운송을 하기로 했는데 규칙들을 다 따져봐야겠죠.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규칙,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영국 해상 물품 운송법, 그다음에 상법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떤 게 가장 유리할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상 운송인의 책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뭐 면책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좋은 게 뭔지 파악해보고 예를 들면은 난 이게 제일 좋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서로 비교하는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비교하는 문제를 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라는 것은 쫙 어떤 거다라서 쭉 공부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매도인에게 유리하다 또는 어떤 것이 매수인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면 아까 저희 봤던 거 있죠. 저희 기출문제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550페이지 31회 때 나왔던 문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심 결제 방식을 택하면서 보면은 DPS 사이트, DP 유전스, DA 조건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보고 그거 가지고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그쵸?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 한계성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매도인과 매수 입장에 각각 봤을 때, 보니까 나는 DP 또는 DP 유전스, DA 조건 비교해 보니까 나는 이런 점들이 불리하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계성을 물어보고 제시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과연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기 위한 방안들이 뭐가 있을지, 대비책이 뭐가 있는지를 논해보라고 문제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에도 전체 부분들을 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되게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뭐 여기 나와 있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그냥 같이 고려하면 되는 거구나. 다 한 번씩 보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를 해보고, 어떤 것들이 좀 효용성이 있는지, 또는 어떤 것들이 위험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대응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방금 나왔던 것처럼 뭐 한계성을 물어본다든지, 대응책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만약에 강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 평소에 생각해 봤었고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나오면 바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 준비 안 하고 시험장 가시면 시험장 가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을 거거든요. 시험장 당일에 가서 문제를 보고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나서 작성하시는 거 하고 그냥 평소에 준비했던 거 쓰는 거 하고는 완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평소에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크게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성립 부분에서는 다루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CISG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계약 성립 관한 부분에서는 CISG가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성립 부분에서는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인코텀즈가 있죠. 텀즈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성립 부분보다는 뒤에 나와 있는 이행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물품의 인도라는 과정에서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의무가 무엇인지, 그쵸?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운송 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결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은 매도인은 예를 들면 뭐 CIP 규칙 같은 경우에는 본선에 적재 완료할 때까지의 인도 의무를 부담한다. 위험을 부담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성립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이행 관한 부분들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립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준거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행에 관한 부분에서는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해상 운송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항공 운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철도, 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합 운송 방식 할 수가 있고요. 해상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이그 비스비, 뭐 함부르크 규칙, 뭐 로테르담 규칙, 뭐 이런 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봤을 때 복합우송 방식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우송 관련된 그런 규정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에서는 뭐 ICC라든지 MIA라고 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대금 결제에서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UCP라든지 UCP 600 추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URC 522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결제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뭐 중재로 간다라고 한다면 중재 같은 경우에도 유역 협약이 있을 수 있는 거고 ICC 중재 규칙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전체에 관한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공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종료 부분에서 ICC 중재 규칙의 어떤 특정 부분을 물어본다고 해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대금 성립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뭐 CR지상에 나와 있는 특정 부분 물어봤다. 역시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CR지상에 나와 있는 규정들하고 이행에 관한 부분 중에서 UCP 나와 있는 부분들도 같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서로 간에. 같이 연계해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성립이랑 이행이랑 별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R지상에 나와 있는 규정들하고 UCP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까지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립 부분에서 우리는 CSG로 하지만 CSG 상에서는 대금 결제의 그런 뭐랄까요 상세한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대금 결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잖아요. 신용장 방식을 택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따라서는 뭐 다루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대금 결제에서는 UCP 600에 나와 있는 규정들을 가지고 해석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봤을 때 문제를 냈을 때에도 CRC상에 나와 있는 문제 그런 내용들하고 UCP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얼마든지 출제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보면 저희 이제 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사실 출제된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뭐 국제무역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좁게 봤을 때는 물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형 상품, 굿즈라고 하는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무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협의의 무역을 말하는 거고요. 좀 넓게 봤을 때는 상품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자본이라든지 뭐 기술, 뭐 서비스라는 거 있잖아요. 뭐 용역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출제하면은 변별력이 아예 없겠죠. 그냥 공부 뭐 한 달도 아니고 한 일주일만 해도 다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쓸 수 있냐면 그냥 이해하는 데 쓰면 될 것 같아요. 따로 답안지 쓰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무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보다 좀 더 파악을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보시면 국제무역의 특수성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출제가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날 수가 있냐면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위험성도 있고 보면은 뭐 해상 의존성 뭐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위험성에 관한 부분들은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출제할 수 있냐면은 위험성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설명해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위험들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논해보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위험성 안에 보면은 첫 번째가 운송 중에 위험이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물품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보는 것처럼 보험으로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보시면 두 번째가 상업 위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 보니까 이제 둘이 거래를 했는데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보내지 않거나 또는 좀 잘못된 물건을 보내거나 또는 대금 지급하는 매수인 입장이 봤을 때는 대금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업 위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뭐가 있는지 보시면 첫 번째 신용장이 있을 수 있어요. 신용장 방식이라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긴 하지만 제3자인 그 은행이 껴가지고 대금 지급을 해주죠. 대금 지급을 약속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성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상업 위험을 피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보험 또는 수입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무역보험공사라는 게 있어요. 무역보험공사라는 게 있는데 그게 광화문 쪽에 있는데
그 안에서 하는 역할이 뭐가 있냐면 수출과 수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피해들을 나중에 보상해주는, 보험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그런 건 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중국 요즘 FTA 발효가 돼가지고 한중 FTA 발효됐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물건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이게 제가 개인적인 편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물건 들어오는 것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은 원산지 표시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인보이스에는 없는 물건들이 들어와 있다든지 사실 이건 밀수잖아요. 밀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는 사기 거래도 많이 발생을 해요. 컨테이너에 물건 실었는데 거기에 쓰레기 담아가지고 그냥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면 나중에 대금 지급하고 나서 봤더니 물건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발생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대금 지급했기 때문에 그 수출한 사람이 그냥 연락을 안 받으면은 잠적해버리면은 어떻게 보상받기 힘들잖아요. 그런 거 대비를 해서 그 무역보험공사라는 것에 대한 그런 역할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FTA가 이제 발효가 되면 될수록 아마도 그런 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라는 그런 무역보험 이런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역할들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사가 나온 게 뭐가 있냐면은 그것들을 대비를 해서 뭐 수입보험 또는 뭐 수출보험, 그다음에 환변동위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제거래다 보니까 통화 단위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원화를 쓰고 있는데 상대 국가에서는 결제할 때는 달러로 결제했다라고 하는데 달러에서 바뀌잖아요. 워낙 그 환율이 바뀌기 때문에 거래할 당시에는 내가 뭐 얼마나 지불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환율이 변동을 발생했어요. 그러면 내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환변동 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관련된 위험성들을 보험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부분이고 상업위험은 신용장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출보험 또는 수입보험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 위험들을 피할 수 있다, 대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상위험이 있어요. 비상위험이 뭐가 있냐면 전쟁 같은 거 있죠. 폭동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지진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천재지변 같은 발생을 했을 때 국가에서는 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비상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이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래가 제한되겠죠. 전쟁 났는데 거기다가 뭐 수출할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수출보험으로 피해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이 환율 변동의 위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거래에서는 동일한 통화 단위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환율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 환율 같은 것들이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대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출보험 중에서도 한변동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기타의 위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타의 위험이라는 것은 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상관습이 다르고 이런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량 단위를 쓸 때 톤이라는 단위를 많이 쓰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 말고 다른 거 쓴다라고 했을 때 둘 간의 계약을 맺을 때에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분쟁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를 가지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제무역의 특성 중에서 위험성에 관한 부분들을 10점짜리 문제를 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되게 평이한 문제라고 보고요. 50점짜리 문제로 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국제무역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각각 설명해 보세요 라고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장이라고 한다면 신용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출보험이라든지 뭐 수입보험, 환변동위험에 관련된 환변동보험 이런 것들 대비해서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사실 종합적인 문제를 묻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은 사실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고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여러분들 개인 공부를 하실 때 그때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를 해 보시고요. 정리한 답변들은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그거 가지고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일단 저희 2차 과목은 쓰는 거 위주로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쓰는 걸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도 그냥 이론적인 부분들을 깊게 알게 가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문제를 정리해내고 정리된 답변들이 맞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뭐 저 강사라든지 아니면 선배 권사 뭐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물어보고 한번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한 꼭 확인을 받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차 과목은 1차랑 다른 게 뭐냐면 1차는 틀린 거 뭐 찾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문헌이 틀린 게 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밖에 없는데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쓴 답안이 남이 봤을 때에도 맞는 답안이 되어야 돼요. 나만 알고 있는 답안이 되면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답을 잘 써도 상대방이 의도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점수를 얻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되게 열심히 썼어요. 되게 잘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출제를 한 사람이 그렇게 의도를 안 했습니다. 출제한 사람은 다른 의도를 했는데 답안을 쓴 사람은 다르게 쓴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잘 써도 내용이 빵점 될 수 있어요. 의도한 부분이 벗어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그게 제가 어떤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의도한 부분이 아니면은 점수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돼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공부하시다가도 내가 아마 출제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부분을 낼 수 있을까? 어떤 부분들을 출제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출제를 했을 때 어떻게 답안을 쓰는 게 좋은 답안일까? 라는 고민들을 항상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뭐 가이드 같은 것들을 강사가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강사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그 강사가 꼭 맞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는 1차랑 좀 다른 게 뭐냐면 1차는 사실 딱 OX이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도 그냥 틀린 것만 알면은 풀 수 있어요. 근데 2차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시각들을 고려해 보셔야 되고 나중에 2차 모의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강사가 말하고 있는 그런 답변들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 강사분이 출제자가 되면 뭐 맞겠죠. 근데 출제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이 의도했던 부분하고 다른 부분들을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한 학원에서 공부를 쭉 가지고 가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학원에 있는 그런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2개 이상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 모의고사라는 게 다 있는데 그거를 볼 때에도 어떤 학원에서는 그 강사는 딱 특정한 부분들만 언급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게 목차를 구성하더라. 근데 다른 학원에서는 좀 다르게 보더라. 라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여러분 다 보셔야 돼요.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가 맞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근데 사실은 둘 간에 대립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둘 간에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은 A라 말하는 이 사람 B라 말하는데 A랑 B랑 완전 상반된 내용들은 없어요, 사실. 근데 어느 정도 조금 다른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보셔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계속 이론 수업을 하는데 계속 문제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공부를 하실 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한 강사의 또는 한 사람의 편향된 시각에 의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은 되게 상당히 지양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계속 고민해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출제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위험성에 관한 부분 빼고는 뭐 해상 의존성, 산업 연관성, 뭐 상가수 의존성 이런 것들은 사실 출제될 부분이 아니에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다수의 종속계약 수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겁니다. 예를 들면은 원래는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거래했을 때는 사실은 물품에 대한 부분이 거래가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떤 물건들을 보내겠다, 어떤 물건들을 구매하겠다 이게 되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운송하는 과정이 있고 운송을 하다 보니까 보험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종료되는 부분에서는 분쟁 해결에 대한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래 주계약은 물품에 대한 계약인데 물품 매매 계약인데 나머지 계약들이 있다. 종속계약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종속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운송에 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계약은 물품 매매에 관한 부분이지만 그거 말고도 뭐 운송에 관한 종속계약, 그 다음에 보험에 관한 종속계약 등이 수반된다. 그래서 다수의 종속계약이 수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6번에 보시면 이제 불특정 선물 거래가 주종이다라는 것은 뭐 특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 거래하자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명확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물건 만들어지면 그때 그거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나중에 발생할 이런 거래들, 선물 거래도 역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주로 하는 거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가볍게 보시면 돼요. 출제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무역의 대상 나와 있고요. 뭐 상품뿐만이 아니라 용역, 기술, 권리, 자본 노동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역의 분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사실 무역의 분류를 가지고도 출제할 부분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는데 그 중에서 볼만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거래 형태에 의한 분류 있죠. 거래 형태에 의한 분류 중에서 중개무역 이런 거 있습니다. 중개무역 이런 거 보이는 게 있는데 거래 형태에 의한 분류 중에 특정 형태를 가지고 출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독으로 또는 다른 부분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면은 중개무역 가지고 중개무역의 특성이라든지 중개무역의 어떤 뭐 효용이라든지 단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출제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중개무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개무역을 할 때 중개무역 상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다음에 대외무역법상에 나와 있는 중개무역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출제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거래 형태에 의한 분류만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앞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좀 처음 공부하시는 부분들이니까 집에 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쭉 가볍게 내용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2페이지에 가시면 제3자 개입 여부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어요. 크게 보시면 직접 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무역이 있습니다. 직접 무역은 수입과 수출상,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이고 제3자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간접 무역에서는 수출자와 수입자 말고도 제3자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 보이는 중개무역이라는 게 있어요. 중개무역, 여의입니다. 여의. 중개무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중개무역이 있습니다. 저희 공인중개사를 얘기하잖아요. 그 공인중개하는 것처럼 매도인과 매수인을 중개 또는 저는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중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중개나 중매나 사실 중매라는 것도 소개를 서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개무역이랑 처음에 중개무역이랑 많이 헷갈려가지고 제가 중개무역은 그냥 중매로 생각해보자. 앞에 미음을 바꾸면 중매잖아요. 그러면 둘 간에 소개시켜주는 거다, 연결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스위치 무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제를 해볼 때 이렇게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래를 할 때 제3자 개입 여부에 따른 무역을 분류해 보세요라고 출제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인 건데 여러분들은 나눌 수 있어야겠죠. 직접 무역이 있고 그다음에 간접 무역이 있다. 크게 보면 그리고 간접 무역 안에는 중개무역, 중개무역, 그다음에 스위치 무역 이렇게 구분이 되고 각각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게 너무 쉬워서 그래요. 너무 쉬워가지고 변별력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도 문제를 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개무역, 중개무역, 스위치 무역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뒤에서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형태에 의한 분류가 시험에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씩. 예를 들면은 수위탁 판매 무역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시험짜리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단독으로. 그래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의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특징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징.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유사한 거래 형태. 그 다음에 라에 보시면 이것들의 장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단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딱 봐도 이것만 가지고도 출제를 해볼 수 있겠죠. 자, 2차 하실 때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10점짜리 분량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5점짜리 분량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부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수위탁 판매 거래라고 하는 거 보면은
수위탁 무역이라는 거 보시면 딱 물어보는 것이 의의, 특징 나와 있는 것이 유사한 거래 형태, 뭐 장점, 단점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과연 시험자리 문제로 낼 수 있을까? 이것들을 보시면 가능할 것 같죠. 분량만 놓고 보시면 사실 좀 내용이 많긴 하지만 이 중에서 특징 빼버리면 되니까요. 특징 빼던지 아니면 유사한 거래 형태 빼버리면 되니까 사실은 단독으로 출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에도 내용들을 봤을 때 분량들이 맞을 것 같다. 10점짜리 분량이 될 것 같다. 또는 조금 많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줄여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10점짜리 문제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이 들면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근데 너무 내용이 많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실 단독으로 나오기 힘들 것 같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말 그대로 이제 수위탁 판매술 무역 나와 있는데 위탁이라는 것은 이제 남한테 맡기는 거고 수탁은 그런 요청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받는 걸 말하는 거죠. 수탁한다, 위탁한다. 보시면 이제 위탁 판매 수출 말 그대로 판매 계약을 맺어서 이것들을 대신 판매해 주세요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고 반대로 수탁 판매 수입은 그런 것들을 요청을 받아서 판매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거래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징도 나와 있는데 보시면 특징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소유권이 유보가 돼요. 일단 판매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판매를 해주세요라고 해놓고 그 물건들이 일단 전달이 될 건데 전달이 됐을 때 이 그 물건들이 수탁을 받은 사람의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위탁한 사람이 일단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이 유보가 된다라는 얘기가 물건이 원래 일반적인 판매라면 그 물건이 이제 수입자한테 가기 때문에 수입자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입자, 판매한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물건을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팔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할 수가 있지만 못 팔았다고 해서 내가 손해를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 소유권이 유보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소유권자의 위험 및 비용 부담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소유권자는 위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뭐 위험이라든지 비용은 당연히 위탁자가 부담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판매 대금의 송금 수탁을 받은 사람 수탁자는 판매 대금 중에서 경비 및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위탁자에게 송금해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번째 보시면 판매되지 않은 물품들 잔여 물품의 반환 돌려준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될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뭐 더 추가적으로 씌워도 괜찮아요. 특징이라는 것이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다른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거기다가 그런 내용들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실무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에 보고 나는 다른 것도 될 것 같다. 특징이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있으면 그런 내용을 추가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만의 목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서 옆에 보시면 유사한 거래 형태라고 해서 BWT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출제될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BWT 방식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은 56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56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 책을 보시면 이런 범위별로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가 실려져 있는데요. 56페이지 3번 문제 보시면 이게 2006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실려져 있습니다. 3번 내용 볼게요. 보세 창고도 거래, BWT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당해 거래 방식에서 발급되는 선화증권이 화환신용장 거래 방식에서 무리 없이 수리될 수 있는 근거와 요건들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세요 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보시면 지금 BWT 방식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 거래 형태를 말하는 거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보는 부분이 미역의 개요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뒤에 나와 있는 신용장 방식에서의 수리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은 UCP 600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제랑 부분하고 같이 연관돼서 나왔죠, 문제가.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요라는 부분하고 뒤에 나와 있는 결제라는 부분들까지 같이 연관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5페이지 다시 와서 보시면 이제는 BWT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를 보시면 보세 창고도 거래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세 창고, 저희 관세법 공부하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보세라고 하는 것은 수입 물품이 통관이 안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수입 화물이 그러니까 외국 물품이 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의 것을 말합니다. 보세 상태인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 물건들이 거래되는 건데 뒤에 보시면 수출상이 자신의 위험 및 비용 부담으로 수입국의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지사 또는 대리인을 통하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수입상과 무역계약을 체결해서 수입국 보세창고에서 직접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미리 받는 거예요. 수입자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런 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 물건을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뭐 배로 가면은 좀 더 오래 걸릴 거고 비행기로 보낸다고 해도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매도인이 한국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랑 거래를 하고 싶은데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정해져 있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는 매수인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물건을 팔고 싶은데 매수인이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이것들을 나중에 정해지고 나서 계약을 맺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운송하는 과정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건들을 미리 여기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수입국인 한국에다가 그러니까 물건들을 미리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그것들을 보세창고에다가 물건을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건을 반입시켜 놓고 나중에 찾는 거죠. 구매자를 찾아가지고 구매자가 등장하게 되면은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그때는 통관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빠르게 물건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창고에서 물건을 갖다 놓고 그 상태에서 구매자를 물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으면 그때 바로 계약 맺어가지고 물품을 인도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물건이 되게 빠르게 판매되겠죠. 그렇죠? 물건이 빠르게 인도가 될 겁니다. 보통 같았으면 이거 오는 과정이 뭐 아무리 빨리 와도 한 2, 3일 차이 날 거예요. 2, 3일 차이 나는데 근데 물건이 이미 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차이가 없겠죠. 바로 가능하겠죠. 당일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의의를 보시면 말 그대로 보세창고의 거래로서 수출상이 자신의 위험 및 비용 부담으로 수입국의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지사 또는 대리인을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직접 하기보다는 지사, 한국인 지사가 있으면 그 지사 통하거나 아니면 대리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리인을 통해서 또는 자신이 직접 수입상과 무역계약을 체결해서 수입국 보세창고에 직접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공통점과 차이점 나와 있어요. 수위탁 판매 무역과 BWT 거래, 이것은 아까 제가 봤던 거죠. 수위탁 판매 무역, 그거하고 BWT 거래 모두 수출입에 따른 위험 및 비용을 수출상이 부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수입상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상이 정해진 상태로 물품이 수출되지만 BWT 방식에서는 그런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수입국의 보세창고에 물품이 장치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어 수입상이 정해진다는 점에서는 구별이 된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수입상이 그거죠. 수탁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둘 간의 계약이 맺어져서 정해져 있는데 지금 BWT 방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물건을 갖다 놓고 여기서 찾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통점과 차이 좀 나와 있는데 일단은 더 말씀드리면 그거 있을 수 있겠죠. BWT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빨리 가능하다. 물품을 빨리 판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은 구매자가 안 나타나면은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죠? 바로 물건을 뺄 수가 없고요. 창고에 물건이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창고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창고료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만약에 계속 부담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판매하려고 한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부담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점일 수가 있겠죠. 뭐 BWT 방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그것들은 지금은 일단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기 전에 뒤에 볼게요. 말 나온 김에 4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런 BWT 방식에 대한 거래가 나와 있어요. 45페이지 보시면 9번에 보세 창고도 거래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 보고 10분 쉬도록 할게요. 그 의의를 보시면 BWT 수출의 의의라고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BWT 수출은 위탁 판매 방식 수출의 변형인
보세 창고 인도 조건에 의한 수출로서 우리나라 수출업자가 해당 지역에 자기의 지점 또는 출장소, 대리점을 설치를 하고 거래 상대국의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세 창고에다가 상품을 무상으로 반출해서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품 미리 갖다 놓고 현지에서 바로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BWT 수입에 대한 이거 나와 있는데, 이것은 BWT 수입이란 외국의 수출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국내에 일정한 보세 구역 내에다가 물품을 반입시켜 놓고 그다음에 수요에 따라서 국내 수입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거래 형태이다 라고 해서 사실 앞에 있는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 밑에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수입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물품의 반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입상 미정 상태의 반출. 그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물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수출상의 소유권 유보. 어쨌든 간에 물건이 그러니까 국내에서 판매가 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당연히 책임이랑 이런 위험이라든지 비용 같은 것들을 부담을 할 겁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수출상의 위험 및 비용 부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수입 통관 미필 상태의 보관. 그렇죠. 보세 화물이라는 것 자체가 통관하지 않는 겁니다. 수입 통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 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은 관세는 물론 내국세도 부과되지 않으므로 보세 상태에서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판매 또는 반송할 수 있다. 판매가 된다는 것은 수입이 말하는 거고, 반송이라는 것은 다시 돌려보낸다는 걸 말하는 거죠. 또한 보세창고는 거의가 사설이므로 보통의 영업 창고와 마찬가지로 그 보관 물자에 대한 창고 증권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수출업자는 매매상의 편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 뒤에 나와 있는 창고 증권에 대한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굳이 필요가 없고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세금이 부과 안 된다는 게 그게 하나 장점인 거죠. 그렇죠. 물건을 통관하고 나서 국내에 있는 그 내국 창고에다가 내국에 있는 창고에다가 보관하게 되면은 일단은 통관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통관할 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관세, 부가세,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소비세까지 부과되기도 하지만 그런 물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통관할 때는 당연히 통관할 때는 관사가 하기 때문에 통관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지만 국내 판매가 안 됐어요. 그럼 다시 반송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당연히 비용을 발생하게 됩니다. 반송하는 거에 대한 반송 수수료가 붙을 거고요. 그리고 굳이 관세 세금들을 부과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보상고에 물건 갖다 놓고 나면은 세금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국내에 있는 구매자가 나타난다면은 당연히 통관해서 물건 보내면 되고요. 근데 없다라고 한다면 그 상태 그대로 돌려보내면 된다는 거죠. 세금을 굳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장점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판매 기회 확보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물건들을 판매하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물건이 미국에 있어요. 그렇게 거래하는 것보다는, 광고하기보다는 나 물건 이미 갖다 놨다. 여기 한국 창고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거래하는 거랑은 다르겠죠. 그렇죠. 물건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 있다는 겁니다. 거래할 때는 당연히 판매 기회가 좀 더 확보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수입상의 충분한 물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물품을 갖다 놓고 나서 국내에서 이제 물색을 하는 거죠. 그것도 가능한 거 맞고요. 아무래도 현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보시면 수출용 원자재 수출입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밑에 보시면 이런 거래 방식의 수입은 수출용 원자재의 수출입 등에 많이 이용되는데, 수출입 원자재 등에 많이 이용되는데, 그 이유는 수출국과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원자재를 수입한 후에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려 하면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쵸. 수출용 원자재를 미리 갖다 놓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바로 제조해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멀리 있으면 일단 비행기로 와도 한 이틀 걸리는데 만약에 배로 타고 왔다. 한 달까지 걸릴 수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까지 배 타고 온다고 한다면 보통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한 달 정도 걸리면은 시간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장점이 하나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보시면 점검매매라는 게 있어요. 점검매매.
뒤에 나올 건데, 점검함이라는 것도 뒤에 나올 건데, 말 그대로 물품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미국에 있으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그 물건을 보려고 한다면 어렵잖아요. 물건이 도착하고 나서 그때 가서야 보는 거죠. 근데 보니까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보리창고에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직접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물건 봅시다. 물건 보고 내가 상태가 마음에 들면은 구매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큰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점검 매매, 수입상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보리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해보고 물건이 마음에 들면은 구매하면 되겠죠. 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보리창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입항지에 많이 있긴 하지만 뭐 인천, 부산에 있긴 하지만 내륙지에도 다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사실은 보리창고를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태영이라는 회사 다니고 있는데 그 밑에 저희가 보리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 물류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저희 회사 그 성수동에 있거든요. 건대 쪽에 있는데 물건들이 꼭 입항지뿐만이 아니라 뭐 내륙지에도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거래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거래했는데 미국에서 물건을 갖고 와서 뭐 저 회사에 있는 뭐 서울에다가 물건을 갖다 놨어요. 근데 거래하는 매수인이 찾다 보니까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은 강남에 있다라고 한다면 강남에서 건대까지 얼마 안 걸리거든요. 직접 와서 물건 확인해 보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장점이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밑에 보면은 첫 번째, 수출상의 위험 및 비용 부담. 그렇죠. 사실은 판매가 이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구매가 빨리 되면 좋겠지만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 수도 있고요. 그때까지 발생하는 그런 위험이라든지 비용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크게 될 수도 있고 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점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결제 방식의 제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뒤에 뭐 1차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뭐 COD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COD 방식이라는 것이 물품을 확인해 보고 대금 지급하는 송금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런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단순 송금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왜냐하면 물건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신용장 방식 하겠다. 그거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신용장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해외에 있는 예를 들면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 여기 수입자가 개설을 요청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이제 개설은행에 있는 상태에서 해외에 있는 이제 은행에다가 그 통지를 하고 그거 대해서 매도인이 서류를 인도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금 지급 받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 같은 경우 사실은 국내에 있기 때문에 신용장 방식으로 하기 좀 그렇잖아요. 사실 좀 적합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COD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송금 방식이라는 것들이 적합하다. 하지만 결제 방식 자체가 좀 많이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는 신용장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보니까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떤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제 방식이 제한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제 방식별로 해가지고 사실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이라는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있을 건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좀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문제점이 2가지 들어가 있는데 단점 2가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더 목차를 추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암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빗대로드 방식을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문제점이 뭐가 또 있을까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마까지만 보고 쉴게요. 뒤에 보시면 이게 아까 기출문제 그거였어요. 봤던 그거였는데 빗대로드 거래의 선화증권이 신용장 거래에서 수리될 수 있는 근거 요건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자, 빗대로드 거래에서는 수상의 위험 및 비용 부담으로 수출 물품을 수입국 내의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에서 발행된 선화증권은 통상적으로 선적일 다음 날로부터 21일을 경과한 경우가 많다. 이건 신용장의 방식을 말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거기 나눈 규정을 보시면 일단 물품을 보냈으면 당연히 운송 소리가 발생을 하겠죠. 발급이 됐겠죠. 만약 배로 왔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BL을 발행했을 겁니다. BL이 발행되고 나서 일반적으로 그 날로부터
다음날부터 해가지고 21일이라고 하는 약 3주간이라는 것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기간이 경과된 선화증권이라고 봐요. 그래서 은행에서 그것들에 대한 수리를 거절하게 됩니다.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일단은 거절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숫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수출을 했는데 그런 규정을 몰랐어요. 어쨌든 간 신용장 방식으로 그러니까 비해를 해가지고 발급을 했는데 여기 물건 들어왔는데 이미 한 달 넘어버린 거라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수리가 거절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수리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 되는지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신용장에 달리 기재가 없는 한 선화증권 발행일로부터 21일을 경과한 선화증권은 수리가 거절된다라고 나와 있고 밑에 각조를 보시면 66배 14조라고 나와 있는데요. 14조가 서류 심사에 관한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들어가 있고 이러한 서류를 서류 제시기간 경과 선화증권 또는 스테일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간이 경과된 선화증권이다. 서류를 제시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런 기간들이 경과된 선화증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테일빌이 발생하게 되면은 은행에서는 대금 지급을 거절하게 돼 있어요. 거절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특정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러한 스테일 BL이 수리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용장 조건으로 스테일 BL 어셉터블이라고 하는 조건들을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허용한다라는 거죠. 스테일 BL도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문헌을 기재를 해야지만 그 조건이 있어야지만 스테일 BL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대금 지급 받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56페이지 한번 보고 마칠게요. 10분 쉴게요. 56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 다시 볼게요. 기출문제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BWT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렇죠? BWT라는 게 무엇이며, 그 뒤에 보면은 당해 거래 방식에서 발급되는 선화증권이 환신용장 거래 방식에서 무리 없이 수리될 수 있는 근거와 요건들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세요라고 문제 나왔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한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공부를 아직 깊이 하진 않았지만 제가 방금 봤던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요. 설명드렸던 부분도 있잖아요. BWT 방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개념, 의의 같은 거 있죠. BWT 방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건이 수입국에 있는 창고에 물건을 갖다 발행시켜 놓고 그때 국내에서 구매자를 모색한 다음에 대금을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 형태다. 무역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개념만 쓰지 마시고 개념 쓰고 나서 가볍게 특성 정도는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장점, 단점까지 다 쓰기엔 너무 내용이 많고요. 그냥 BWT 방식의 특징 이런 것들까지 개념이란 특징을 써주시고요. 그러니까 의 및 특성 이런 것들을 써주시고 그 뒤에서 이제 이런 방식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일 B라고 하는 기간경과 선화증권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이런 것들이 수리가 되기 위한 요건이 뭐가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일 BL 업스터블이라고 하는 그런 문헌들을 기재를 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0분 쉴 건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것들을 보고 하는 건 좋지만 방금 읽었던 부분 있잖아요. 이것들을 한번 써보세요. 직접. 이제 여러분들 2차는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써보는 연습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그 국제 거래에서 위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대비하기 위한 방법들을 한번 논해보는 거 있었잖아요. 설명해보는 거. 그것들에 관한 문제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 3번 이거 한번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하시든 아니면 내일 하시든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써보시는 거 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2차 공부하실 때는 처음부터 계속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툭하면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되게 실력이 될 겁니다. 일단은 10분 쉬고요. 제가 그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